자, 뉴스 브리핑 2부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 H.W. 부시의 장례식에서 그 장례식이 유머 코드가 넘치면서 위트 있는 장례사들이 난무하면서 추모 열기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 부시의 대통령일 때 크게 존재감도 없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업적이라 할 만한 부분도 크게 별로 없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을 온 미국 사회가 추모하느냐. 그건 트럼프의 경박함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반대 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결국은 유머를 잃게 되고, 대통령이 무서워지고, 대통령이 한마디로 두려워질 때 그 나라는 망조가 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이 권위적으로 변하고 있다. 설명도 없이 정책을 그냥 뒤바꿔버린 채 밀어붙이고 있고, 조국이 물러가야 된다 하니까 오히려 기강을 조국으로 하여금 잡아라고 국민들의 생각과는 다른 의기장을 놓고, 이런 권위적인 변화와 지지율이 하락이 맞물려서 결국은 이 직원 수용 자체가 되지 않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장하준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한국 경제가 지금 국가 비상사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장하준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촌 동생입니다. 자, 이 장하준의 아버지가 장제식 전 이 장관이고 민주당에서 과거 국회의원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집안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다 이러는데, 이 장하준 교수, 이 사람은 지금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경제 관련 상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굳이 구분해 보자면 우파라기보다는 중도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 경제가 지금 국가 비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 한편에는 한국 경제가 소득 3만 달러가 올해 돌파될 거다. 처음으로 3만 1,000달러 좀 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2만 달러가 넘었을 때가 2007년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18,000달러로 곤두박질 쳤다가 2009년에요. 그리고는 무려 12년이 걸려서 올해 3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언급을 할 때 선진국이다라고 하려면 4만 달러가 넘어야 선진국입니다. 자, 인구 5천만 명이 이상이 되는 나라에서 3만 달러를 넘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 나라는 세계에서 6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3050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2만에서 3만 달러 진입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12년이 걸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9년, 독일은 5년, 일본은 5년, 스위스는 2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나라는 프랑스나 캐나다입니다. 프랑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노란 조끼시 살기가 힘들어서 국민들이 과도한 복지와 좌파적 성향의 국가 정책으로 사회가 정체되고 성장이 정체되어서 지금 못 살겠다고 노란 조끼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사실상 나라가 서너 개의 생활권력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언제 해체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불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문정권 주변에서는 지금 경제가 워낙 나쁘니까 본격적으로 못 떠들어서 그렇지, 자신들이 대통령을 할 때 3만 불을 넘겼다고 지금 큰 소리들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은
진정한 3만 불대의 근접이나 하느냐? 또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4만 불을 갈 수나 있겠느냐? 참 걱정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장하준 교수는 한국 경제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그 이야기할 때 뭐라 했는가 하면 한국 경제가 석유, 화학, 철강, 조선 다 무너져 가고 있다. 거기에다 자동차도 이제 맛이 가고 있고 이제 반도체도 꺾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세계적 석학이라는 장하선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투자와 신산업 개발 부족으로 주력 산업들이 붕괴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영양제 주사 한번 놓아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대중요법에 불과하다.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자기 사촌형이 장하성인데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그렇게 욕을 먹다가 쫓겨났는데 자기 사촌형을 보고 너는 멍청하다라고 말을 사촌 동생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영양제를 맞았으면 운동도 하고 식생활도 개선해야 몸이 튼튼해지는데 소득주도 성장에는 체질 개선 이야기는 전혀 없다. 그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이나 또 주 52시간은 경제학에서 부차적인 경제정책에서 아주 미세한 영역에 불과하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 올해 이 성장에 관한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한마디로 이 산업에서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혁신이 뒤따르지 못하면 소득 이런 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성장이 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경제 상황은 분배가 잘못되고 재벌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가 하는 부분에서 한국에서 멕시코나 뭐 중남미 이런 나라 같은 그런 부의 편중 이런 분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투자와 신산업 개발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력 산업들이 붕괴되면서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 알아봐야 될 부분은 과연 이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 스스로가 정부의 정책에 개입하면서 한마디로 올바른 정책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데 한 역할들은 충분히 했을 거다. 우리가 그걸 부인한 채 무조건 재벌 이렇게 찬양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좌파는 최저임금, 우파는 규제 완화에 집착한다 이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당이나 우파나 경제단체들은 전부 규제 완화만 이야기하는가? 그게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세상이 바뀌게 되면 자동차 산업도 무인 자동차, 수소차,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의 운영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우버라든지 공유, 또 원격 조종 이런 부분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집에서 자동차를 한두 대씩 소유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동차가 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무인 자동차가 결국은 내가 어디를 가겠다고 부르면 집 앞에 자동적으로 오고 그것이 그냥 기술적으로 무인을 가든 아니면 원격 조정으로 이 5G 기술로 무인으로 가는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택시 노동자와 그 다음에 차량 공유 부분을 가지고 서로 벌어지고 있는 부분도 이 투쟁 부분도 결국은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서로 간의 싸움일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디에 경쟁력이 있느냐? 저는 경쟁력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산업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운용을 해서 이렇게 기존 기술과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각종 기술의 통신기술이나 이런 표준화와
더 나아가서 제어 시스템의 이 자동화와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이 되면서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한국에는 이 각종 성장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 혁신으로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자체로는 한국에 그것이 마치 거대한 미래의 이익을 가져다 줄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지금 드론 산업에 있어서 한참 앞서가지만 실제로 드론에 쓸 수 있는 용도가 별로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술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용도와 결합이 되면서 변화되어서 융합되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기술에 궁극적으로 이 모든 산업이 뛰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이런 4차 산업기술과 기존의 제조업 기술을 어떻게 이렇게 융합시켜서 나아가서 결국 이런 어떤 융합기술의 승리로 앞으로 경쟁자들을 제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국가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장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리 경제를 구조를 제대로 모르고 시행한 정책이라면서 자영업자 비율이 6%인 미국 상황을 25%에 달하는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그것을 흡수할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이 경제에서 무지하기로 말하면 정말 이거 말할 수 없이 무지합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정교사라 불리우던 김감두 교수,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죠. 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변신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왜냐?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기까지 이런 이 김광두 교수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고 됐는데,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의 잘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실망을 해서 자기를 갖다가 받아주거나 자기 뜻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녔을 수 있죠. 근데 문재인을 만나서 했는데, 그래서 국가경제자문회의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의장을 하고 이 사람이 실질적인 부의장을 맡았는데, 국가경제자문회의라는 것이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겨놓고 실제 국가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이 좌파 경제학자들 몇 명이, 김수현, 장하성 등이 저들끼리 다 하고 있고, 그 기획을 짜는 것도 저들 패거리 안에서 다 짜와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난 9일 서강대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이야기를 하면서 더 늙기 전에 후배 교수들, 학생들과 어울려 토론하고 자기 책을 쓰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보수 경제학자인 김광두 교수는 대선 당시 제이노믹스라고 문재인의 경제정책을 설계했고, 출범 직후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는데, 자, 문재인은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고 하나도 자문을 받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최근에는 점점 더 권위주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최근에 문은 경제정책에 있어서만도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입법화, 그 다음에 편의점 과밀 규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이런 부분에서 그냥 대통령 말 한마디로 과거에 오던 흐름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뒤집어 가고 있고, 국민에게 그것을 설명하려고 약속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김광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여러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죠. 지난 6월 달에 페이스북에 실물이 어렵다,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고, 8월 달에는 문재인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소득주도 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아야 된다 했고, 지난 달에는, 이 11월 달에는 장하성과 그 다음에 김동연 간의 이 갈등설이 나오자 위기 논쟁은 말장난이 아니다,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의 이야기가 씨알도 안 먹히니까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장 교수는 현재 캠브리지 대학
교수로 있고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도 했지요. 자, 장하성과 장하준 자기는 생각이 달라서 10살이나 또 장하성이 위라서 친한 사이도 아니고 통화도 안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재벌에 대한 현 집권 세력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의 권력 구조상에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대통령과 여권이 재벌 규제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장 교수는 정부가 좌우 이념에만 치우쳐 재벌을 적으로 여기고 무조건 잡아 넣겠다라는 식으로 간다면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 요즘 재벌을 보면 이 정권이 재벌들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죠. 이웅열 코롱 회장이 창업을 하고 싶다고 나이가 60 하나인데 그만두길래 내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 말했지 않습니까? 물론 들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걸 남 회사에 오는데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는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곧바로 뭐라고 나왔습니까? 탈세 혐의로 무슨 수사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갈등만 하다가 잘못된 부정부패 사건이 터지고 외국 투기 자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 잡아먹을 것이고 기업 집단이 붕괴하고 나면 새로운 산업을 키울 힘이 약화된다. 그런 다음에는 혁신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까지 이렇게 사망하면 사단이 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그런 상태고 그걸 또 전제로 해서 삼성의 전면적인 조사, 삼성바이오로직 거래 중지 사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외환위기 이전의 투자 비율이 국내 총생산이 35였는데 그것이 29까지 떨어졌고 자, 그 중에도 직접적으로 국민 경제 성장성과 맞물리는 설비 투자는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한마디로 기업의 투자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년 정부는 10개가 넘는 신산업을 만들겠다 하는데 이는 혁신을 안 하는 그와 똑같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천재 몇 명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혁신은 온 국민이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말을 하면서 정부는 돈 생각은 하지 않고 기업의 기초 연구에 예산을 대줘야 되고 기업도 진짜 상용화할 수 있는 연구에 매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컴퓨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컴퓨터는 미군이 군사적으로 개발한 부분을 1950년대 초반부터 결국은 나중에 민간에 이양해서 오늘날 PC가 됐지요. 이 모바일 통신과 관련되는 기술의 상당한 부분도 군의 통신 체계에서 나왔습니다. 이동통신 기술도요. 또 우리가 지금 매일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웹, 그러니까 인터넷 기술도 이것도 미국의 군용으로 개발된 기술을 민간이 지금 받아서 지금 전 세계가 혁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강한 것은 국가 주도로 이런 기술들을 갖다가 개발하고 연구해서 그것이 결국은 민간으로 이렇게 넘겨지는 과정에서 그것이 무슨 뭐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라는 이런 논란들이 별로 없고 또 특정한 사람만 밀어주는 것이냐라는 논란조차도 별로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국가 주도의 연구 개발 그리고 또 군사적 어떤 연구 개발 등이 자연스럽게 군산복합체 그리고 민간 기업 등으로 이전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항공우주 기술이 결국은 미국의 달나라 가기 프로젝트 같은 과거 구소련과의 항공우주 이런 경쟁이 그때 개발된 기술들이 지금 광범위하게 항공우주 기술로 전이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무슨 아마존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넷플릭스 같은 또 그 구글 같은 유튜브 같은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매출이 많고 또 그것이 상장 가치가 주식의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팡이라고 부르는 5개 핵심 회사의 기술이 되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회의 변화, 혁신을 가져오는 기술은 국가 주도나 국가에서 R&D 등을 집중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적으로 장하준 교수의 말을 동의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산업은 휴대전화 말고 반도체 조선이 7, 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이 반도체 조선이 이 7, 80년대 만들어졌을 때 한마디로 국가와 기업이 거의 하나로 움직였다는 거죠. 이제 중국에 확실하게 앞서 있는 것은 반도체인데, 이것도 시진핑이 국책 사업으로 공장 17개 지어라 해서 중국이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유럽도 따라잡는다고 큰소리 치고 있다. 그래서 기본 경제 체질이 약한 우리 입장에서 성장 복지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면서 좌우파 진영의 논리 비판도 했습니다. 좌파는 좌파대로 최저임금에 집착하고 우파는 규제 완화에 집착하고 있다. 자, 좌파 비판 많이 했으니까 저는 우파 비판에 대해서 수용해야 된다 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격 의료, 인터넷은행, 영리병원 이런 문제에서도 우파가 할 건 해주더라도 고민은 좀 해야 된다. 심지어 입국장 면세점까지도 비판하지 않고 그 문재인이 주장한 걸 수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파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죠? 중국을 따라잡는 게 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내가 투자와 신개발을 강조한다고 군부 독재 때나 쓰는 말을 한다 비판하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장하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하준의 논리에도 제가 볼 때 좀 과장되거나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좌파들이 군부 독재에서 쓰는 논리들을 한다라고 비판하는 부분을 저는 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한국 경제의 특성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국답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하준이 한 이 뼈아픈 말. 유능한 젊은이들이 일자리 불안 때문에 의대나 법대 공무원 시험으로만 몰리지 않고 공대로 가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복지국가를 건설해서 사회 안전망을 잘 만들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한국이 참고한 모델로 스웨덴을 거론했는데 성공한 나라는 정말 실용적이다. 스웨덴, 핀란드가 성장하고 분배를 잘 양립시켰다. 스웨덴은 소득 분배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하지만 세금이 절반이 넘죠. 그렇지만 기업 집중도도 최고 수준이다. 발렌베리 그룹은 한 가문이 6대째 하고 있고 스웨덴의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좌우 진영 논리도 깨야 된다. 복지국가를 시도한 이는 비스마르크였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철혈 재상이 19세기에 했다는 겁니다. 복지를 말하면 유럽에서는 보수로 보지만은 한국에서는 빨갱이로 본다. 보수 진영이 귀담아 들어야 될 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 이야기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자, 문제는요. 국가 경제가 지금 비상사태다는 것은 맞고요. 문재인 정권이 지금 방향을 고친다 하더라도 이 비상사태가 수습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위기가 와서 그 위기가 내 앞에서 터져나기 전에는 이 비상사태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한 40%의 국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적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은 전혀 이 말을 수긍하지 않고 또 비상사태라면 그것은 문재인이 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이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상은 제가 볼 때 답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는 방법이 뭔가 하면 망해서 다들 피눈물을 흘릴 때 그때서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느낄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누가 피를 보느냐? 국민들이 피를 볼 수밖에 없고 없는 사람부터 피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정권 주변에서 편 들고 있는 사람은 지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없는 사람이라면 편을 들 게 아니라 욕을 해야 된다. 지난주 살짝 올리던 문재인 지지율이 이번 주에는 또 조금 올라갔다면서 0.몇 프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여론조사 회사들 참 안타까웠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위기를 인정하지 않다가 우리 한번 다 엿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기는 국민이 위기다라면서 문재인 지지율을 한 20%로 확 들어버려야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이런 식으로 나는 문재인이 그래도 잘한다고 본다. 경제에서 좀 이런 것은 다 옛날 정권부터 누적되어 온 문제지 문재인의 잘못인가. 이제 그래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앞으로 자기 밥그릇이 반토막이 나는 것을 목격하고 그때서 배가 고파서 욕을 하게 될 거다. 자,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요, 고생 더 해야 됩니다.